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예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로맨틱한 이야기로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변했고 다양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가족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랑할 목적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가족 환경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어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자들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공복지 시설 건립에 큰 역할을 하셨죠. 그렇게 부족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아끼지 않고 노력하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부자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독거노인 분들에게까지 이르는 데까지 참으로 폭넓고 의미 있게 사용되었고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직접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어요. 지금에서야 제 부모님의 선행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지, 엄마와 아빠는 왜 봉사활동을 하느냐고 생각했었죠.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투정을 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떠난 주말이었죠. 싫어요. 나 안 가고 싶어요 하면서 애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억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왜 싫은지를 물어볼까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즐겁고 행복한데 나는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선호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주말마다 저를 봉사활동에 끌고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었어요. 이해했다. 우리 희준이가 상처를 받았겠구나.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좋아하지만 엄마가 우리 희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인 것 같아서 오늘 딱 하루만 같이 가보면 어떨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게 뭐야? 세상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풍요로운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희진이도 한번 생각해봐.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야, 옷은 금방 질리고 맛있는 음식도 맨날 먹으면 금방 지룰 것 같아. 맞아.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르지. 진짜 행복이란 아무리 누리고 또 누려도 질리거나 물리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할 수 있다고 해. 그럼 그 행복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행복을 어디 가서 사냐? 그런 거 파는 가게는 없지만 엄마 말이 바로 그거야. 행복이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보람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삶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 희진에게도 똑같이 물려주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으로 깨우침을 받았어요.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던 그때 한 남자 어린이가 나에게 초코파이를 선물했어.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밝은 미소로 고마워. 너무 즐거웠어. 오늘이 내가 태어난 이후로 제일 행복한 날이야. 라고 말했어. 나는 그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 행복을 느꼈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작은 발걸음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하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친정 부모님과 같이 나누고 베푸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프랑스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수업을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결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혼 반대 소리도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온화함을 더했습니다. 아쉽지만 어머님의 반대 이유를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이유를 말해주시면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님의 마음에 들도록 고쳐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더군다나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야. 어머님 혹시 양가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들으면 내 말 좀 들어봐. 내 고향이 부자댁이라는 말이잖아. 이렇게 귀한 집에서 우리처럼 가난한 집에 시집 오면 너희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송충이는 속잎을 먹고 노예는 뽕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처럼 서로의 배경이 다르면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라고 말로만 그런다고 살면서 사소한 일에 하나부터 붉어져 봐. 너희 부모님 입에서 흔들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잘못된 결혼을 했다는 소리도 들을 거야? 그런 결혼을 해서 내 아들이 업신여겨져 살면 내가 못 보겠어. 그 이유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돈을 들고 사람을 업신여기실 겁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저는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세상 모르는 부잣집 딸같이 행동하고 있네요. 결혼이란 것이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분명하죠. 부잣집 딸과 같이 풍족하게 살던 너희가 우리 집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에 살게 되면 얼마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도 알 것이고 아들이 너희를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 이젠 물러서서 너에겐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아봐야 해. 결혼에 반대하는 쪽은 오히려 쟤였죠. 남편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죠. 두 가족의 격차는 분명히 심했어요. 우리 집은 큰 저택이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가정은 물질이 부족한 지하실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시아버지는 건설 일꾼으로 일하시고 시어머니는 장교로 군복지를 이어서 받고 있었어요. 날이 비가 내리면 우리 집은 이미 불치지도 않았던 가난 속에서 물들었고 아버지는 다스레의 지원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끝결엔 엄청난 손해를 입었었죠. 그렇지만 아버지님의 인상은 성실하게 사시는 분 같았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일에 손대게 되셨는지 궁금했어. 가난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지만 돈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겠죠. 부모님도 돈 때문에 많은 억울함을 겪으시면서 사셨어요. 결국은 다단계까지 손대게 되셨다는 이야기에 충격이었지만 어떻게든 집안을 이끌어 보려는 악에 바친 욕심이 엿보여서 이해가 됐어요. 제게는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돈한테 업신여겨 당할까 봐서요. 하지만 남동생은 대학에 못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밥벌이를 하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아직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 하고 애를 낳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주기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집안이 꼬여서 서로에게 할 짓이 없어진 것 같아서 걱정도 많았을 것 같아요. 부자로 살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엄마의 걱정과 대학까지 보내줬다가 부잣집과 결혼한 맏아들 때문에 우려되는 아버지의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좀 무거웠어요. 형님이라는 짐을 따라다니며 살아야 하는 부담도 있었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더 이상의 고통이 없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꼭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계사로 가려고 해. 우리 집에서는 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결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결혼은 서로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세상은 원래 그렇지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래도 난 아직은 사랑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야지. 우리 부모님은 돈 때문에 사람 없이 여기에 머무르게 할 순 없어. 오히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설득해 볼 테니까. 그렇게 호언장담은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가난과 부자들에 대한 불신을 오래된 상처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진심은 항상 통하는 법이라 했잖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승낙의 기회는 우연한 계기로 찾아왔어. 그러나 시부모님의 상처를 달래고 결혼을 허락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 중 한 날 아주 늦은 밤 시어머니로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죄다. 나를 위해 배신하지 않고 어머니는 그냥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며 내 퇴근 시간은 어떤 날인가요? 무슨 상황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이 유치스럽지만 급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조금 맞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응급병원이야. 순간적으로 가슴이 떨어지는 혼자서 쓰러진 내 죄를 버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급히 응급실로 왔고 동서의 부모는 거절했다. 아르바이트생인 나와 사고를 친 동서가 나아에에서 들어왔다. 그때 동네는 돈 걱정을 하여 치료를 저지했고 동서 부모는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나 동서의 부모는 한 푼가치도 치료를 저버렸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그럼 시어머니의 눈물이 맺힌 애만 살포시 건져보았고 조용히 밖으로 모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이 천.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지. 동서 어머니가 동서 친부가 위암을 앓고 있어요. 어제 잠깐 진행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부탁해놓은 빈자리를 잡아주게 된 지인은 부탁한 일을 충실하게 해주어 나는 정말 고마웠다. 그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인해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과 치료가 완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동서와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아버지를 돌봐주며 가족들의 결속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일 것이다. 부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동서와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시간 기부금을 내오고 계셨던 덕분이었죠. 물론 전돈, 그러니까 동서 아버지의 치료비를 핑계로 결혼을 받아들 생각은 추후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비로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제 진심을 말씀드릴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분께서 무슨 걱정 때문에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돈으로 사람을 업신여기시는 분들이 결코 아니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런 부모님의 딸인 저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뭘 어떻게 해서 큰아드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직업인 회계사가 되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며 누구에게도 증오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두 분의 평생의 한도를 풀어드릴 수 있다면 어때요? 두 분의 꿈을 위해서 제가 남편을 내조해 보겠습니다. 어지간한 각오 아니면 나 서거라 해도 좋다고 듣지 못했어요. 회계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너도 잘 알아야 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해왔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루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시모부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고 남편과 결혼하여 부부의 윤리를 맺었습니다. 남편은 제 조력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적인 회계사가 되었고 동서의 아버지도 위암을 완치했습니다. 시모분과 동서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동서는 제게 항상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삶을 뒤흔들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5세 딸과 3세 아들의 엄마가 된 그때 사람들은 친정아버지가 건설회사 대표자 자리에서 은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 권한은 너와 내 오빠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너다 어떻게 생각하니? 점 찍은 사람이 있고요. 당연히 잊지 말고 회사에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젊은 인재가 있어요. 그 인재는 능력이 뛰어나며 건설업에서 밑바닥부터 일한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맡길 때 믿음직한 사람이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수록 직원들의 상황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건설업 전문가에게 경향을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오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어요. 건설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경영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회사의 경영을 전문가에게 맡기시겠다는 마음가짐이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셨어요. 아버지께서 회사의 일부 지분을 판매하시고, 제 오빠와 제게 미리 상속해 주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큰 돈을 받고 나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상속받은 돈 일부를 투자해 30억 원 어치 양도성 예금 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그때 나는 갑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오빠는 창업을 하고 남편은 회계사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는 오랜 동안 꿈꾸던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곧바로 부티크 옷가게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몇 일 사이에 매우 바쁘게 전개되면서 나에게는 두 아이를 직접 돌볼 여유가 없었다. 부티크 옷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가정일을 누가 돌볼지에 대한 걱정도 했고 남편 또한 회계사로서 지금도 매우 바쁜 상황이었다. 그렇게 나는 고민 끝에 육아와 가정일을 도와줄 가사 도우미를 구하게 되었는데 내 상황을 잘 아는 동서가 먼저 제안을 해왔다. 내 지인 중에 베이비시터 출신의 가사 도우미가 한 명 있어. 추천해줄까? 라고 말했다. 베이비시터 출신의 가사 도우미라니 낯설한 말에 궁금증이 생겼고 동서에게 반문해보았다. 베이비시터 출신이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네, 내 친정 쪽과 시댁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분이라고 해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 대학도 잘 나오셨고 예전에는 베이비시터와 가정교사로 일했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아지면서 가사 도우미로 전향하셨대. 차라리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살림살이를 대신해주는 가사 도우미가 더 나을 것 같다 라며 나는 생각했다. 그럼 우리와 잘 맞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어르신들을 위한 그것은 현재의 젊은 부모들이 그런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만 잘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좋아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시어머니께서도 허리가 아픈 상황이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결정하기 전에 남편과 상의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드나들면 남편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 제안하기 전에 남편이 이미 추천받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많은 고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교육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첫 달에는 급여를 인상하고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어느 날부터 안방금고로 어떤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금고는 귀금속이나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작은 박스 정도의 크기였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확인했을 때 금고 위치가 조금씩 틀어져 있어서 일하던 사람에게 의심을 품었지만 그는 금고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만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우와, 모험한 일도 있는데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지루하겠죠. 자세히 듣고 싶네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금고를 열 수 없다면 그 안에 있는 30억 양도성 예금 증서도 꺼낼 수 없는 거잖아. 공포에 사로잡혀 전 온몸이 떨면서 가사 도우미도 아닌 절도꾼인 동서를 소개한 내 잘못이 크면서도 침착해야 했어요. 가사 도우미와 동서가 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그래서 전겁에 질려 집을 떠나 시어머니에게로 향했고
동서와 가사 도우미가 꾸민 30억 양도성 예금 증서를 훔칠 계획을 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동서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어머니가 내 입을 막고 속삭이더니 눈치 빠른 거 싫어. 돈 벌어보니까 돈에 손 내며 오더니 눈치가 왔다고? 입 다물어. 비밀번호는 뭐로 바꾼 거야? 동서와 가사 도우미의 사악한 속임수에 대하여. 시어머니 대신 시모가 한 패거리였던 것이었어요. 도저히 탈출할 구멍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게 유일한 다행은 저와 시모뿐이었던 시댁이었습니다. 노쇠하고 병든 시모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죠. 제가 힘들게 시모를 패대기 쳐놓고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무서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린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들은 바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었죠. 가장 시급한 일은 그들이 금고를 털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오빠를 만나 울면서 그녀들의 사악한 음모를 밝혀내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누구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기 전에 이야기한 대로 너무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 떠나버렸나 보군요. 아무튼 지금 당장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죠. 나는 그저 그를 방해해주는 생각만 있었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어. 저 사람들은 조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무턱없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몰라. 그들을 즉시 감옥에 가두면 좋겠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조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책을 세우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친정 오빠는 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금고와 짐을 챙겨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안전한 장소로 말이야. 그러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초조한 모습으로 거실에 있었어. 어떻게 지금 여기 있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잖아. 갑자기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에 가라는데 너한테 일어난 일이 있나 해서 급하게 왔어. 그런데 전화가 왜 되지 않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만 했어. 그냥 빨리 집에 가라는 얘기만 했어. 이제 형은 뭘 위해서 와 있는 거니? 그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 그래서 나는 한시름 놓였어. 남편이 내 편이라는 것은 불쌍한 작당모가 패거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생각만은 아닌 것으로 금고와 짐을 옮겨준 것이었죠. 물론 그 임시 안전가옥은 친정 오빠가 직접 마련해준 집이었고 이사도 제 친정 오빠의 생각과 일치했어요. 동서와 시모와 가사도우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일단 피신시켜놓자는 생각이었죠. 더구나 남편은 내가 너무 경솔해서 아직 경찰에 신고를 못했다는 말을 꺼낼 때 친정 오빠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 신상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괜히 경찰에 신고부터 하다가 해코지 당하는 것보다 조용히 처리하는 쪽이 훨씬 낫겠지. 더군다나 이건 집안일이잖아. 안 좋은 가정사 때문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당신이랑 처가댁 체면에도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하여 남편은 동서와 시모를 내 앞에 불러도 관심을 안 두어 아주 호되게 나무랐어요. 재수 씨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사돈어른 위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냐면 그것은 다 제 덕분이었죠. 그리고 엄마도. 그럼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덕분에 회계사가 될 수 있었는지 벌써 잊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집의 평생의 은인인 것 같아요. 그 말도 필요 없고 앞으로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생각하지도 마요. 확실하게 거절할 텐데 그렇게 남편이 말하는데 깊은 동서의 귀는 벌써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해요. 나는 그들이 모르는 임시 거처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찾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친정 오빠가 미국 대기업과의 거래가 성사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나와의 시간을 보내려고 반차를 쓴 날이었는데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안전가옥에서 남편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임시 안전가옥을 알아냈는지 동서가 찾아왔어요.
금고를 부수고 30억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져가려는 그들을 보니 마치 무기를 든 병사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나를 겁을 주려고 공고를 들이밀더니 미안해요. 지금쯤 숨어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럼 이게 무엇이에요? 그저 위협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져가려는 거세요. 하지만 우리가 못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상황이 너무 가짜로 느껴져서 웃음이 나네. 저 무식한 노인, 겨우 그렇게 금고를 부수겠냐? 저 공구질하는 녀석들이 금고를 부술 것 같아서 비밀번호 순순히 알려주지 않으면 이 2년차 경찰이야말로 뚝방부터 부수겠어. 자신 있으면 한번 시도해봐라. 금고 비밀번호? 내 남편조차 몰라. 내가 만져버리면 영원히 아무도 알지 못할 거란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고. 너네 집에서 일하던 김 여사는 지금 어디 있을까? 유치원에 있지. 왜 2년치 자식을 인질로 삼아 데리고 오려는 거야? 내가 다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신들과 무기를 들고 있는데 왜 맨손으로 맞서고 있느냐? 도망쳐도 손해야. 지금 의도적으로 두고 눈을 돌리는 거잖아. 하는 순간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달려왔어.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 당황한 남편이 나에게 외쳤어. 아니야, 여보. 이 사람들이야. 뭘 오해했어? 이 사람들에게 설명 좀 해줘. 아, 난 아무런 잘못 없어. 그렇지, 당신은 내 곁에 있으라고 말할 뿐인데 그만 지랄하고 넘어졌어.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 네 대학 전공이 경영학이 아니라 혹시 연극영화였니? 내 편인 척하는 든든한 남편이었겠다. 연기가 뛰어나서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한 거 아니냐? 작당의 주인공은 너야. 나는 그걸 몰랐어. 내가 외치는 찰나에 경찰이 도착했어.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경찰에게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경찰은 남편, 시모, 그리고 동서까지 손길을 쥐었어. 그리고 내 아이들을 잡으러 온 가사 도우미까지 검은 정장의 사내들에게 붙들려 경찰에게 인도되어 수갑을 채웠어. 아이들은 다행히 안전해. 여보, 왜 그래? 내가 아무 잘못 없다고 말했잖아. 증거도 명백한데 왜 나부터 제압되고 수갑을 물지? 우리 오빠가 마련해준 안전가옥 하나 밖에 없었나 봐. 보안업체 소개해준 오빠가 부탁해놓고. 회사 대표님의 정체가 김희진 씨구나. 정말 희진이 맞구나. 제일 먼저 형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다니. 혹시 저를 아시나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 부모님이랑 형님이랑 자주 봉사활동을 오셨잖아요. 그때 내가 너한테 초코파이를 주면서 덕분에 내 생애 제일 행복한 날이었다고 해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기억이 안 나더라. 그제서야 전 보안업체 대표님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나에게 봉사활동의 기쁨을 알려준 고아원 소년이더라고요. 제 친정 오빠랑은 남자들끼리 가끔 모임 자리를 함께하면서 연락을 이어오고 있던 사이였고 그날 보안업체 대표님이 일을 많이 맡아 처리하는 전문가답게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리셨어요. 내 경험상 남편이 한테 걸릴 확률이 높아요. 보통 이런 상황은 가족 전체가 작달모의를 했을 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도 남편은 나를 위해 시댁 식구들과 의전까지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의심스러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전화하고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데. 보통 그런 계획이 들통난다면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버젓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내한테 가보라고 한다. 먼저 시작해 이미 패배의 소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퍼즐도 깔끔하게 맞춰지고 의존하는 척 연기하면서 내 곁에 머물러 있다가 진정한 오빠인 방패막이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다가와서 아마도 널 위협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거겠죠. 내가 어디에 숨을까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남편은 너의 편인 척해야만 했을 거고 말이야 그럴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안회사 사장은 제 남편에게 모르게 안전가옥에 홈 CCTV를 설치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히는지 알아내게 되었죠.
내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집을 비울 때마다 너와 시모와의 전화 통화 중에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오빠가 미국으로 가는 날에 방패막이가 없어진다고 그때 제재를 받자는 목소리까지 CCTV에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옷을 입은 사내들이 경찰에게 보여준 휴대폰 동영상은 제 안전가옥에 있는 홈 CCTV 영상이었어요. 남편이 한 패거리가 된다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증거였죠. 또한 당연히 옷 입은 사내들은 제 오빠와 보안회사 사장이 준비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안전가옥 옆집에 처음부터 24시간 상주하고 있었어요. 홈 CCTV로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들이닥쳐서 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두 아이의 유치원 근처에도 경비원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잡으러 갔던 가사 도우미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모든 것들이 남편은 전혀 모르는 채로 준비된 작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정신 나간 시댁 쓰레기들과 가사 도우미를 검거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죠. 어차피 너랑 너희 가족들은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윽고 돈을 탐내는 건 왜일까? 적어도 너는 나와 함께 제정신인 사람이었잖아. 왜 갑자기 변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로 원했던 사람들에게 구제를 바란단다. 혹은 알아서 바른 돈을 쓸 수 있는 것만큼은 너 차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짧은 고민 끝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멋없는데 회사를 형을 말에 넘기지 않아. 당신과 함께 경영지식이 뛰어나길도 경영학을 전공한 바 있다. 그렇지만 왜 경영권을 그리 크게 얻어? 애들은 다 너랑 동생이나 멋질 큰 누나야? 그런데 왜 그것까지 풀이하다니 가증스럽던 이유로 이 모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 당신 피친 자식도 위협하는 씁쓸한 일이야. 자식과 자식이라는 언급도 자식에게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저 무슨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볼 만했었나 봐요. 계속 기회만 기다릴 뿐이죠. 솔직히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어. 그래서 그랬어? 근데 아이들은 진짜로 딱 인질로만 쓸 생각이었어.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할 생각 없었어? 이거 하나만큼은 믿어주라. 웃기지 마. 자식을 인질로 쓰는 것부터가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고 당신이 인간 자격 없다는 증거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선처해주라.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다신 당신이랑 아이들 곁에 얼씬도 하지 않을게. 영원히 사라져 줄게. 선처. 우습고 자빠졌네. 그런 거 애초에 해줄 생각 추념도 없었거든. 정선차를 받고 싶으면 지옥까지 떨어져서 저승사자한테 필요한 버러지만 또 못한 자식아. 그렇게 외친 전 곧장 금고를 챙겨들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과 시모와 동서는 그야말로 눈물 콧물 오열을 해가며 저를 붙들고 멀어졌지만 경찰과 경호원들에게 팔이 비틀려 제압을 당했을 뿐 그 길로 경찰차를 타고 구치소로 직행했답니다. 이후 그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고 있어요. 단 한 사람 시모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행은 면했지만 죄수가 된 지 아들내미 옷바라지를 하며 몸과 마음의 병 모두를 야러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소식을 듣고 이런 박살난 장례식은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지 궁금해서 장례식을 구경했는데 빈소에 정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네요. 그들도 손이 들긴 했을까? 장례식도 3일상이 아닌 단일상으로 삽시간 도중 편일들 같이 센스 있게 처리해버려서 쓸쓸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한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닮아 따뜻한 마음씨가 일품인 두 아이는 잘 자라는 중이고요. 전 아이였던 친구이신 보안업체 사장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이 있는 진지한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해져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친정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랐던 덕분에 좋은 남자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나 보다. 너무나 감사하네요. 감사한 마음을 더 베풀면서 살아가야겠어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는 잊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행복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